안녕하세요. 저는 5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세옹지마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그 기사에는 인생을 살다 보면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크게 기뻐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크게 좌절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니 저의 지난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사실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딸의 친아빠는 아이가 3살 때 이혼을 했고 그 뒤 새로운 남자를 만나 신혼집에 신혼살림까지 다 넣은 상태예요. 이혼하고 재혼하는 과정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익명의 힘을 빌려 저의 사연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저와 남편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회사와 집만 알던 제게 한 번뿐인 20대를 정말 재미없게 산다며 남자 좀 만나보라고 소개해줬어요. 그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서 싫다고 했지만 동료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자꾸 만나라고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밥이나 먹자는 생각으로 나갔답니다. 동료가 알려준 카페로 갔는데 구석에 단정하고 스타일이 좋은 남성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내심 저분이 나의 소개팅 상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동료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땐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요. 그 사람 앞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도 참 조리 있고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나와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셨어요. 밥을 먹으며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외동딸이고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셔서 엄마와 둘이서만 살았어요. 둘 다 외동에다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껴졌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서너 번 정도 더 만났고 만날 때마다 사이가 점점 더 깊어져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며 남편의 친구들을 보게 되었는데 다들 남편이 성격 좋은 사람이니 결혼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전제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친정엄마는 남편의 말솜씨, 성품을 보며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의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남편은 서울에 거주하는 반면 할머니와 아버지는 경기도의 주택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희를 보며 너무 잘 어울린다며 반겨주셨지만 시할머니는 저에 대해 별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우리 집 장손이라며 엄청나게 아끼시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했고 남편을 저리도 아끼시니 저도 엄청 예뻐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었죠. 지금 그런 모습을 본다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때는 그저 순수했고 사랑에 푹 빠져서 그런 모습도 정말 좋아 보였답니다. 시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조금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듯 했으나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요새는 이혼이 흠도 아니고 아버지 본인도 혼자 자식을 키우지 않았냐며 저희의 만남을 응원해 주셨어요. 시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지로 우리는 무사히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경기도에 있는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 신혼집을 시댁과 가까운 아파트로 장만했습니다. 저는 경기도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서울에 있는 회사를 어쩔 수 없이 관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새로운 회사를 구해야 했답니다. 하루는 남편은 아버지 회사로 출근을 하고 저는 집에서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시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시할머니는 다음 주가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제사인데 그동안은 시할머니께서 직접 음식을 장만하셨으나 이제는 며느리가 생겼으니 저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연세도 많으신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니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가 봐도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에 큰 부담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친정 또한 제사를 지내고 엄마가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셔서 크게 한식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즐겁게 요리하시는 엄마를 보며 자라서인지 저도 음식을 만들고 차리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시할머니께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답니다. 일주일 후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어머니 제삿날이 되었어요. 전날 미리 장을 보고 당일 아침부터 부랴부랴 음식을 장만하는데 시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하던 대로 제사 음식을 만들었어요. 사실 집에서는 제사 음식을 만들 때 제사상에 올려도 결국엔 우리가 다 먹는 것이니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필요에 따라 다진 마늘이나 고춧가루도 넣고 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하던 대로 나물을 삶고 찬물에 헹군 후 다진 마늘을 넣어 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시할머니께서 제게 호통을 치셨어요. 내 인연! 제사상에 다진 마늘을 넣는 무식한 것이 어딨어? 그거 버리고 다시 새로 무쳐. 그동안 제게 잘해주시지는 않아도 싫은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시할머니께서 제가 나물에 다진 마늘을 넣는 것을 보고서는 싱크대에다가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뭘 멍하니 있어?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은 다진 마늘, 고춧가루와 같은 것을 넣으면 안 되는 거다. 소금이나 간장 같은 것도 넣어서는 안 된다. 알겠어? 그것도 모르고 집에서 도대체 뭘 배워온 거야? 아휴, 내가 이 나이를 먹고 며느리 제사상이나 차리고 어디 제사 음식 대신해주는 믿을 만한 업체나 있었으면 좋겠네. 우리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던 것과는 매우 달랐지만 그래도 이게 이 집의 문화겠거니 생각하고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시할머니는 그 뒤로도 제가 음식을 하는 것을 믿지 못하시겠는지 도끼 눈을 뜨고 감시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정성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되면 호되게 야단을 치셨어요. 음식을 다 장만하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제사상을 차릴 때도 시할머니의 야단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이 제사를 지내기는 하지만 음식을 제사상에 올릴 때는 친척 어른들이 올리셔서 자세한 음식의 위치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식들의 위치를 몰라서 헤매고 있으니 멍청하게 그것도 모른다며 무섭게 혼을 내셨습니다. 온종일 혼나서 눈물이 나오려던 찰나 시아버지께서 남편과 같이 오셨고 시아버지는 제게 정말 너무 고생 많았다며 적지 않은 용돈을 주셨어요. 남편도 음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종일 고생 많았다면서 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그날 종일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와 남편이 위로해주니 금세 기분이 풀렸습니다. 무사히 제사를 지내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제 몸에 이상을 느껴 산부인과를 가보니 아기가 생겼더라고요.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심장 소리까지 들은 후 남편과 시댁 친정에 연락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당연히 기뻐하시고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남편 모두 엄청 좋아했어요. 뱃속의 아기는 주수에 맞게 잘 자라 16주가 되어 성별이 나왔는데 딸이었습니다. 임신한 아기가 딸이라고 하자 시아버지 친정엄마 남편은 요새는 딸이 대세라며 축하해 주셨어요. 반면 시할머니는 딸이라고 하니 축하는커녕 쓸모도 없는 딸을 왜 가졌냐며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히 낳아서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대에도 고작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시할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할머니의 시도 때도 없는 구박이 시작되었답니다. 시할머니께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우리 집에 오셔서는 집안꼴이 개판이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오실 때마다 냉장고 검사를 하시고 냉장고에 반찬이 있는데도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남편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혼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마무리는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서 배운 게 없다고 하시고
그런 부족한 집안에서 자란 저를 거둬줬으면 아들이라도 가져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딸을 가졌다고 구박하셨답니다. 그렇게 2번 정도 오시니 그 후로 할머니 얼굴이 인터폰에 뜨면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그냥 집에 없는 척하고 문도 열어주기 싫었지만 이미 91세나 되신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제가 문전박대했던 것이 후회로 남을 것 같아서 그냥 오실 때마다 문을 열어드리고 잔소리를 심하게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해왔답니다. 시할머니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잘 해줘서인지 뱃속의 아기는 아주 잘 자라 어느덧 막달이 되었어요. 출산 전 검사를 하는데 아기가 여가 상태인 거예요. 저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은 마음에 요가를 하며 아기의 머리가 밑으로 향하기를 기대했지만 아기는 꼿꼿이 여가 상태로 있었고 결국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시할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눈치 없는 남편이 시댁에서 수술해서 낳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술로 애를 낳는다는 것이 말이 되니? 아이는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해. 수술로 낳으면 애가 멍청해진다고. 진짜 너는 이혼한 가정에다가 딸 가진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애도 멀쩡하게 못 낳고 도대체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할머니, 요새는 수술로 낳는 아이들도 정말 많아요. 수술로 낳는다고 아이가 멍청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기도 있는데 아기 앞에서는 제가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다느니 아들을 낳아야 한다느니 하시는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어디서 지금 말대꾸야? 뭘 잘했다고? 에이, 할머니 왜 그래? 병원에서 아기가 거꾸로 있어서 자연분만 못한다잖아. 그리고 할머니, 선미는 내가 선택한 여자야. 그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우리 나이도 많지 않으니까 이번에 딸 낳고 둘째는 아들 가지면 되지. 안 그래? 시할머니는 제가 한 말에 화를 버럭 내셨지만 다행히 남편이 잘 막아주었습니다. 사실 시할머니만 보면 너무 스트레스였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나름 잘해주어서 그래도 참고 버틸만 했네요. 그렇게 수술로 출산을 하고 조리원에 있다가 아기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시할머니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아기를 집에 데려다주고 바로 출근을 하고 저는 아기와 시할머니 셋이서 집에 있게 되었어요. 시할머니가 국을 끓이고 계시길래 당연히 제 미역국을 끓여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기 방에 아기를 눕혀놓고 재운 뒤 부엌에 나와보니 미역국은커녕 남편이 좋아하는 시뻘건 육개장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으라고 하시며 한 상을 차리셨는데 모유 수유를 하는 저는 먹을 수 없는 매운 반찬만 있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미역국은 없네요? 저 모유 수유해서 매운 음식 먹지 못하는데요. 내가 아들도 낳지 못한 널 위해서 여기 있는 줄 아니? 네가 출산해서 아기 본다고 우리 집 장손 굶길까 봐 손주 음식 하러 온 거다.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염치로 미역국을 얻어먹을 생각을 해? 네 음식은 네가 알아서 해먹든가 아니면 굶든가 해라. 할머니,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도 맞고 할머니께서 저의 미역국을 끓여주시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이제는 아기도 있으니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구박하시지는 않았으면 해요. 제가 아들을 낳고 싶다고 해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머니께서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 딸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연이? 옛날 같았으면 너는 남의 집 대를 끊어먹은 죄로 진작에 쫓겨났다. 아니지?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으니 결혼도 하지 못했을 것이야. 우리 경우가 네가 좋다고 그러니 결혼시켰지. 안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 아닌 예전에 만난 다른 여자랑 결혼시켰을 거야. 시할머니는 당신의 증손녀를 낳고 온 제게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고 딸이라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닌 다른 여자랑 결혼을 시켜야 했다며 후회하는 말씀까지 하셨죠. 그런 시할머니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것이 그렇게 큰 죄냐고 대들고 따지고 싶었지만
하필 그때 아기가 깨서 오는 바람에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왔어요. 계집애가 우는 것도 아주 앙칼지구나. 옛말에 암탉이 우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 집이 쟤 때문에 조만간 망하겠어. 우리 경우가 쟤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결혼해야 했는데. 할머니는 방에서 일부러 저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다른 여자 이름을 말하며 남편이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했다고 혀를 끌끌 차셨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친정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친정이 택시를 타고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보니 가지도 못하고 그저 방에서 혼자 울분을 사귀고 있었답니다. 시할머니는 제가 그러든 말든 혼자서 식사를 다 하시고 잠까지 주무시며 집에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남편을 방으로 불러 할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할머니의 말씀이 너무하다고 느껴졌는지 할머니께 따져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딸도 할머니의 손녀야. 할머니 핏줄이라고요. 그리고 아기 낳은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다른 여자랑 결혼을 시켜야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얘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제가 날 쫓아내고 싶어서 헛소리 하는가 보구나. 사실 오늘 내가 미역국을 안 끓여놨다고 제가 나한테 화를 많이 내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괜한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이 할미 말은 듣지도 않고 네 부인 이야기만 듣는 게냐? 시할머니는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할머니의 말을 듣고서는 원래 여자들은 출산하면 별것도 아닌 일에 오해하고 마음 상해서 온다고 들었다고 하며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 편이었던 남편마저 저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으니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시할머니는 울고 있는 저를 보며 뭘 잘했다고 눈물바람이냐며 뭐라고 하시고 남편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저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아기만 아니었으면 확 집을 나가버리고 싶었답니다. 이렇게 우리 아기와의 첫날이 눈물로 지나갔어요. 그날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저의 딸이라는 이유로 우리 아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네요. 이후로도 시할머니와 저는 계속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모유가 아예 나오지 않아 분유를 먹였는데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시고 아기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셨죠. 하루는 그런 시할머니가 싫어서 오셔서 문을 두드려도 모르는 척 있었더니 할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눈치 없는 남편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뒤로는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오셨답니다. 안 그래도 어린 아기를 돌보느라 힘든데 시할머니까지 오셔서 스트레스를 주시니 집에 있어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이 일로 남편과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싸우게 되었고 그 뒤로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서 철야 근무나 출장을 하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집에 계시는 것 같은데 남편은 집에 오지 않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가서 노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번다는데 집에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확실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 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 대한 의심은 하나도 하지를 못했었네요. 이렇게 저는 남편의 도움 없이 온전히 저 혼자 아기를 키웠습니다. 아기가 목도 가누고 육아에 요령이 생기며 저에게도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생길 때쯤이었어요. 시할머니께서 헛소리를 많이 하시고 했던 말도 자꾸 잊어버리셔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치매 중기라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더는 혼자 계시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러 누군가가 할머니의 옆에서 간병을 해야만 했어요. 저는 당연히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할머니가 엄마 같은 분이라며 우리 집에 모시고 살자는 게 아니겠어요? 너는 회사에서 일하고 출장 자주 다니니까 거의 집에 없는데
우리 집에 어떻게 모셔? 설마 내가 할머니의 간병을 해달라는 건 아니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게다가 나는 우리 딸 희민이도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치매 걸린 할머니까지 모셔? 그게 말이 돼? 자기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고생 좀 해주라. 우리 할머니 나한테는 정말 엄마와 같은 분이셔. 요새 요양원에서 사고도 자주 나고 요양원에 가시면 멀쩡하시던 분들도 편찮아지시고 집에 계실 때보다 더 빨리 돌아가신다더라. 부탁할게. 우리 할머니 모시고 살아주면 내가 정말 평생 잘할게. 응? 솔직히 말해서 할머니가 너한테 어머니 같은 분이시지만 나한테는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일 뿐이야. 집에 모시고 살면서 너가 온전히 할머니를 돌보게 된다면 또 모르겠어. 하지만 너는 밤에만 잠깐 얼굴 들여다보지만 나는 온종일 할머니와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 희민이는? 지금 아기 하나 돌보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할머니까지 내가 돌봐드리니? 희민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자. 집 앞 어린이집에 어린 아기들도 많고 소문도 좋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기는 앞으로 평생 볼 수 있지만 우리 할머니는 이제 볼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 얼마 남지 않은 날들 요양원에서 환자복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 제발 부탁이다. 응? 뭐? 할머니 모시자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요양원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나. 난 어린이집은 우리 희민이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보내고 싶어.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너에게는 엄마 같은 할머니지만 나에게는 보기 싫은 할머니라고. 그런 할머니랑 종일 집에서 절대 못 있어. 보기 싫은 할머니?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할머니가 집에 오셔서 한 번씩 희민이 봐주시고 옷 사주시고 한 거는 생각 안 해? 네가 우리 할머니 싫어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 할머니 모시기 싫으면 그냥 우리 이혼해. 네가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걸 진작 알았더라면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저와 남편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한참을 싸우다가 이혼하자는 이야기까지 오고 갔어요. 남편은 할머니를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 한다며 아주 완강하게 주장했고 저는 말도 못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까지 모시고 싶지는 않았어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저를 매일 구박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던 할머니가 싫어서 모시고 싶지 않았답니다. 결국 이날은 둘이서 싸우기만 하고 결론을 맺지 못했어요.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나서 방에 혼자 있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요새 뉴스나 기사를 보면 어린이집 학대 관련 소식이 종종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희민이가 말을 한 후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는데 할머니 간병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희민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자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친정엄마가 훗날 치매에 걸리시면 유일한 자식인 제가 무조건 모셔야 할 텐데 그때 제가 할머니를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반대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몇 날 며칠을 이 일로 고민을 했고 결국 시아버지께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시할머니를 우리 집에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치매에 관해 이야기만 들었지 치매 환자가 어떤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미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께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는 생각으로 겁도 없이 하겠다고 했네요. 그 뒤로 저는 희민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시할머니의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시할머니는 뒤돌아서면 배고프다고 하시고 헛소리도 하시는 등 상태가 아주 빠르게 악화되었어요. 남편이라도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남편은 잦은 철야 근무에 출장으로 자주 보지도 못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게 너무 고마워했고 또 시아버지께 다달이 돈도 받아 살림에 보탬이 되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시할머니를 모시며 하루하루를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할머니께서 자꾸 저한테 우리 지수 어디 있느냐고 하시며 지수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지수라는 여자가 누구길래 할머니께서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방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지수가 누구냐고 물어봤죠. 지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너는 치매 걸린 노인네의 말을 다 믿어? 그냥 뭐 드라마나 TV에서 나온 지수라는 여자 찾고 계시는 거겠지 뭐. 그리고 너는 지방 출장 다녀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그리 심각하게 물어보냐? 피곤해. 나 이제 잘 거니까 깨우지 마. 그냥 지수라는 여자를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되는데 남편은 과하게 화를 내며 당황하고 말까지 더듬거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남편이 확실히 지수라는 여자를 알고 있는데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잘 때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확인해보니 남편은 제가 희민이를 돌보고 할머니를 간병할 동안 지수라는 여자와 몰래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이번에 지방 출장을 갔던 것도 출장이 아니라 이 여자와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항상 야근한다, 주말에도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놓고선 이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인 화면에 넣고 하던데 남편은 한 번도 희민이의 사진이나 제 사진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지수라는 여자한테 결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단 지수라는 여자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곤히 잠을 자는 희민이 옆에 누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너무 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았고 결국 밤새우고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남편도 일어나 회사에 일찍 가봐야 한다며 씻고 바로 나갔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거실로 나왔는데 시할머니가 쭈그리고 앉아 계시고 그 옆에 희민이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뭐 하시나 싶어 가까이 가보니 할머니께서 거실 바닥에 볼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일단 희민이를 덥석 안았어요. 이년아, 네 아이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난 이런 못생긴 아기 필요 없다. 빨리 우리 지수 데리고 오란 말이야. 얼굴 고운 우리 지수가 손주를 낳아야 해. 네가 이 집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지수가 시집을 못 오는 거 아니야? 이 괘씸한 것. 우리 집안 말아먹으련. 시할머니가 저를 밀치는 바람에 하마터면 안고 있던 희민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희민이를 제가 꽉 잡고 있어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순간 이 집에서 할머니와 계속 같이 있으면 언젠가는 희민이가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시할머니 두고 집에서 나와 무작정 서울에 있는 엄마한테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시할머니가 희민이에게 위험한 상황인데 제가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연락도 없이 온 저를 보며 깜짝 놀라셨고 저는 그런 엄마께 그동안 알게 된 사실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네가 굳이 참을 필요 없다고 하시며 일단은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엄마는 가게로 가셨고 저는 일단 지수라는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어제 저장했던 지수 씨의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길래 문자로 경호 씨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니 바로 전화가 와서 누구길래 자기 남자친구에 관해서 할 말이 있냐며 지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들려 엄마한테 희민이를 맡기고 약속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저는 지수 씨를 만나 사실 경호 씨와 내가 결혼한 사이이고 아이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수 씨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는 그럴 리가 없다길래 저와 남편의 결혼 사진, 희민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저는 둘이서는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지수 씨는 저와 남편을 만나기 훨씬 전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지수 씨는 시할머니와 시아버지도 이미 만났었고 두 분 다 지수 씨를 너무 좋아하셨대요.
왜냐하면 지수 씨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 회사가 아버지 회사의 원청업체였거든요. 아무래도 원청업체와 사돈을 맺으면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시할머니, 시아버지 모두 지수 씨와 남편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응원했다고 해요. 지수 씨도 그런 두 분이 좋아서 시댁에 종종 놀러 갔었고 사이가 더 깊어져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나 지수 씨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차이가 난다며 둘의 결혼을 결사반대하셨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지수 씨의 결혼이 무산되고 잠시 헤어져 있는 동안 저를 만났던 것이죠. 그렇게 둘은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제가 희민이를 낳고 정신이 없었을 때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고 해요. 그 뒤로 꾸준히 연락했고 지금은 정식으로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 씨는 결혼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하며 일단 이 자리에 남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지수 씨가 만나자는 말에 반가워하며 바로 달려가겠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본인에게 일어날 상황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남편이 우리가 있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지수 씨 앞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서는 매우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지수 씨가 저에게 모든 내용을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니 남편은 저와 지수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지수 씨는 물을 뿌리고는 남편의 뺨을 때리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지수 씨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래? 치매 걸린 할머니를 간병하는 와이프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디? 나는 너의 그 엄마 같은 할머니 보느라 지쳐가는데 너는 할 것 다 하고 다녔더라? 나 몰래 지수 씨 만나는 동안 희민이는 생각 안 해봤어? 나쁜 새끼. 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해서 회사와 거래 끊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네 회사 매출의 80%는 우리 회사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지? 사람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뼈저리게 느껴봐. 아, 별일 없으면 저희 아버지한테 같이 가요. 우리 같이 가서 이 새끼의 실체를 말씀드려요. 지수 씨는 제게 같이 회사에 가서 아버지께 다 얘기하자고 했고 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지수 씨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수 씨의 아버지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편 회사와의 거래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아버지 회사로 킥을 보냈답니다. 그날 저녁 이혼 서류를 확인한 남편은 제게 전화해서 이혼하지 못하겠다고 사정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숙려 기간을 가진 후 이혼을 했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남편이 희민이를 보고 위자료 3천만 원에 양육비도 매달 60만 원씩 제게 보내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혼 후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살면서 희민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엄마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엄마의 식당 일을 도우며 일하던 어느 날 예전에 시할머니가 제사상을 차리며 제사 음식을 해주는 업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났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제사 음식을 만들어 택배로 보내는 온라인 쇼핑몰을 차렸습니다. 엄마 식당 바로 옆에 조그마하게 가게를 내고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어 택배로 배송했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그저 그랬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매출이 늘었어요. 하루는 주문이 너무 들어와 엄마한테 희민이를 부탁하고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정신없이 있는데 전 남편이 제 가게에 찾아왔더라고요. 음식 솜씨가 좋더니 가게까지 차렸네. 사실 부탁할 것이 있어서 무작정 찾아왔어. 사실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회사는 망했고 지수랑도 헤어졌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 다시 합치자. 우리 정말 사랑했는데 할머니와 지수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 나 그날 이후로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우리 사이에 희민이도 있는데 이렇게 헤어져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뭐라는 거야? 할머니 돌아가셨고 지수랑 헤어졌다고 다시 합치자고?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참 정성스럽게 한다. 야,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바로 신뢰라는 거야. 근데 너는 이미 이 신뢰를 저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다시 만날 수가 있겠니?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꺼져. 전 남편은 저의 단호한 거절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주문이 들어와 제 가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전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야, 나는 이렇게 쫄딱 망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너는 이렇게 잘 나가니까 좋으냐? 너 내가 아주 우습지? 내가 만약에 지금 돈 있고 회사가 안 망했으면 이렇게 네가 이혼하자고 했겠어? 이게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와? 술을 처먹었으면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어디 와서 행패야? 그리고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나는 네가 돈이 없고 망해서 헤어진 게 아니야. 할머니 간병이 힘들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네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거라고 알았냐? 이 멍청한 놈아. 참나, 사람이 살다 보면 잠깐 넘어지고 실수도 할 수 있지. 내가 막말로 지수 만나면서 애를 만든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혼까지 당할 일이냐? 그리고 너 그렇게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외롭고 쓸쓸했다면서 희민이한테 아빠 없는 가정을 물려주고 싶냐? 너랑 똑같이 살게 하고 싶어? 이게 말이면 단주라나. 그렇게 희민이를 생각한다는 인간이 애를 놔두고 바람을 피워? 네가 걱정할 필요 없게 제대로 키울 거야. 그니까 쓸데없는 걱정 집어치우고 너 앞가림이나 잘해. 그렇게 술이나 퍼먹고 다니다가 다 잃고 노숙자 되면 희민이 볼 수나 있겠니? 희민이한테 부끄러운 아빠 되기 싫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란 말이야. 제가 희민이를 들먹이자 전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옆에 있던 물건을 던지려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몸을 피해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찾는데 누군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엄마 가게에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이더라고요. 그분은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전 남편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내보냈습니다. 이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정말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로만 끝내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간다고 하시는 것을 붙잡아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해보니 이분은 저보다 4살 위인데 결혼했다가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을 했대요. 다행히 자식은 없고 지금은 그냥 회사 다니면서 혼자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제게 믿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히 살고 밝게만 봤는데 그 웃음 뒤에 이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전 남편이 또 와서 행패를 부릴지 모르니 밤늦게까지 있을 때 연락 달라고 하며 본인의 명함을 주었어요. 저도 제 연락처를 알려드린 후 우리는 그 뒤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친해져서 희민이도 함께 보았는데 희민이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셋은 종종 만났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번 다녀온 데다가 희민이도 있어서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다고 해도 예비 남편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제가 한번 다녀오고 아이도 있다는 이유로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희민이가 저의 예비 남편을 너무 잘 따랐고 예비 남편의 집에서도 희민이를 너무 예뻐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예비 남편도 한번 다녀왔으니 제가 한번 다녀온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며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네요.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난 후 저와 예비 남편은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신혼집에 가전제품과 가구를 넣으려고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사장님과 직원 3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낯익어서 보니 제 전남편이더라고요. 아버지의 회사가 망해서 이삿짐 센터와 공사장에서 일당으로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이 참 불쌍해 보이면서 뭔지 모를 통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전 남편은 자신을 빤히 보고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고 예비 남편도 전 남편을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아, 술 취해 계셔서 기억 못 하시려나? 그때 가게에 와서 술 먹고 행패 부렸을 때 제가 그쪽 제압했는데 다치지는 않았죠? 그래도 그쪽 덕에 우리가 결혼해서 이곳에 살림을 차리게 되었네요. 뭐 어쨌든 감사하네요. 전 남편은 예비 남편의 말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분이 다소 상했는지 물건을 제대로 놓지 않고 던지듯이 내려놓더라고요. 아저씨, 제대로 놔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이렇게 막 집어던지다가 망가지면 아저씨가 살 거예요? 겨우 구한 일자리일 텐데 여기서 잘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남의 돈 받아먹기가 어디 쉬운 줄 아시나. 예비 남편은 일부러 큰 소리로 전 남편을 구박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삿짐 센터의 사장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예비 남편은 전 남편이 물건을 막 던진다고 불만을 쏟아냈어요. 결국 전 남편은 사장님한테 크게 혼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른답니다. 처음에 전 남편이 저와 비슷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불같이 사랑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이 행복했네요. 하지만 결혼 후 시할머니로 인해 참 불행했어요. 그래도 시할머니로 인해 제사음식 대행업체를 열어서 많은 돈을 벌고 남편의 불륜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면 행복이 불행이 되고 불행이 또 행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혼을 앞둔 지금은 좋은 일이 있어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크게 낙심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차피 인생은 좋은 일과 슬픈 일의 연속이고 지금의 행복과 불행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 결혼 생활을 통해 제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내면적으로 성숙해졌으니 이제는 예비 남편과 희민이 셋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저와 제 사연을 듣는 모든 분에게 꽃길만 펼쳐지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인사부터 올립니다. 저는 스스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혹시 다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나이 30대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일어난 일이라면 차라리 그래,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텐데 이 나이 먹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미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실에서 샴푸를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강남의 번듯한 숍 원장 자리까지 꽤 찬 사람입니다. 물론 규모가 큰 숍은 아니지만 직원을 3 정도 두고 있고요. 나이 30살에 개인 숍을 차릴 때까지 정말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고생 끝에 열게 되었습니다. 솜씨가 꽤 좋은 편이어서 잘 나가는 미용사였음에도 숍 오픈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숍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젊을 때 빚을 내서 그런가 정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일을 하고 출장을 다니고 방송 제의도 몇 번 받아서 일을 하니까 빚이 금방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원래 미용이라는 게 부르는 게 값이긴 하거든요. 그런 저에게도 꽤 예전부터 단골인 남자 손님이 한 분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손님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더벅머리에 체크 남방에 누가 봐도 공대생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남성분이었어요. 묘하게 멋부린 것 같은데 촌스러운 느낌이 팍팍 나는 그런 남자 있잖아요. 저를 믿고 맡겨보겠다면서 단골 손님이 자기 친구를 제대로 사람처럼 꾸며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기에 평소보다 더 열심히 머리를 만져드렸습니다.
유행하는 스타일로 자른 뒤 다운 펌까지 해놓고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눈썹 정리까지 서비스로 해드렸어요. 햇빛이라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 얼굴에 잡티 하나 없는 게 머리만 손질하고 눈썹만 다듬었을 뿐인데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한 가지 흠이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언제적 잠자리 안경인지 말도 안 되는 뿔테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눈이 많이 나쁘신 거면 렌즈를 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하시면서 계산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한 달 뒤에 정말 멀끔한 훈남이 저를 찾아와서 머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바로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단골 손님 소개로 왔던 그 친구분인 거예요. 뿔테 안경을 버리고 렌즈를 끼니까 정말 사람이 달라 보이더군요. 저를 향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새삼 너무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지셨다고 진담을 섞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상당히 쑥스러워하면서 여기서 머리하고 난 이후에 여자들한테 번호를 줄줄이 따였대요. 자기 인생에 먼저 헌팅을 당해서 번호를 따인 적이 처음이었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수줍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좋은 사람 만난 거 맞냐고 여자친구 생겼냐고 물어봤죠.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여자친구가 생긴 건 아니라면서 은근슬쩍 자기 어떤 거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아 보이면 번호 좀 줄 수 있냐고 자기가 먼저 여자 번호 물어보는 건 처음이라고 했어요. 너무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와서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생긴 것도 훈훈하고 외적인 이미지는 좋아 보여서 번호를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날 이후부터 사적인 연락이 시작되었고 밖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대기업 IT 부서 연구실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 개발 쪽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분야는 잘 몰라서 흘려들었거든요. 어쨌든 기계를 다루는 쪽이라고 했습니다. 어쩐지 체크 난방에서부터 공대생의 기운이 철철 흘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원래 공대생들은 멋부릴 때 체크 난방을 즐겨 입는다면서 그게 그들만의 규칙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충격 먹었습니다. 체크 난방, 제가 중학생 때나 유행했던 옷인데 그들만의 리그라고는 하지만 그게 멋부릴 때 입는 옷이라니. 아무튼 몇 번 만나보니까 사람이 쑥맥이긴 하지만 진중한 성격이었고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한 발씩 내딛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한테 멋없는 고백을 했고 저는 그 고백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용만 쭉 일관되게 외길 인생 걸어온 사람이라 유행에 상당히 민감한 타입이었거든요. 남자친구랑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이것저것 꾸며주고 다니기 시작했죠. 저는 아무래도 외적인 걸 상당히 신경 쓰는 타입인데 남자친구는 그런 부분에 완전히 무지한 초짜였어요. 옷도 유행하는 스타일로 싹 바꿔주고 매번 머리도 만져주고 제가 사람 하나 만들었다고 해도 모자라죠. 원래 훈훈하게 생긴 얼굴이었는데 스타일까지 멋들어지게 만들어주니까 어딜 가도 데리고 다니는 맛이 나더라고요. 약간 어깨가 으쓱해질 정도랄까요? 저에게는 같은 미용고 출신의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꿈을 품고 미용고에 진학했지만 미용 기술에는 영 소질이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메이크업도 잘 못했고 네일아트에도 소질이 별로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용실에서 저처럼 샴푸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했는데 이리저리 치이고 소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갑자기 술집을 차렸어요. 어린 나이에 무슨 술 장사를 하나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술집도 그냥 대학가 앞에 있는 호프집 같은 것이 아니라 영화 같은 데에나 나올 법한 그런 바 있잖아요. 돈 많은 사장님들 상대로 하는 그런 술집이요. 친구가 얼굴 하나는 예쁘게 생겼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바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저랑 은근히 성격 자체는 잘 맞아서 깊게 친한 건 아니지만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깊게 친하지 못했냐면 술집을 운영해서가 아니라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 여우같이 구는 약삭 빠른 애들요. 자기한테 남자친구가 생기면 저한테는 연락 한 통 없다가 헤어지면 만나자 술 먹자 연락해대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의 성격을 받아줄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친구에게는 제가 유일한 친구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때 저도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여서 남자친구랑 있다고 하니까 자기 술집에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술집이 분위기가 커플이 갈 만한 곳은 아니라서 어떻게 거절을 하나 하고 있는데 술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비싼 술만 취급하는 곳에서 공짜로 술을 준다고 하니까 저랑 남자친구는 거절하지 않고 갔죠. 제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웬일로 이렇게 멋있는 남자를 만나냐고 옆구리를 쿡 찌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남자 보는 눈이 별로 없어서 항상 쭉정이 같은 놈들만 만나왔었거든요. 친구가 이런 남자만 골라 만나기도 힘들겠다고 몇 번이나 저한테 잔소리를 했었고요. 저의 잘생긴 남자친구가 의외인 건지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어디서 만나게 된 거냐, 직업은 뭐냐, 연봉은 높냐 하면서 마치 부모님이나 물어볼 법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 민망해서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항상 오징어 같은 놈들만 만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암만 그래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지 않아요? 야, 내가 언제 오징어 같은 놈들만 만났다고 그래.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만났으려고. 너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제가 정색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야 친구가 농담이지 농담 하더니 술 잘 먹고 데이트 잘 하다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게? 하니까 안쪽 테이블에 옆에서 클럽 운영하는 사장님이 놀러 오기로 했다고 그 자리에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나이를 먹어도 정말 한결같이 사는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죠. 저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걸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가 술집을 운영하고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면 좀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순둥이인 건지 아니면 별 생각이 없는 건지 술집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런데 처음 와본다고 자기 친구들 중에는 별 사람이 다 있구나 하는데 그게 정말 신기해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술집 하는 친구 있다고 편견을 가지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신기하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하니까 한시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하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종종 친구네 술집에 가서 술을 얻어먹기도 하고 하면서 연애를 쭉 이어갔습니다. 1년을 훌쩍 넘긴 어느 시점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다짜고짜 자기 결혼을 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당장 만나자고 했죠. 분명 3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네 술집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언질은 전혀 없었거든요.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몰랐으니까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는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랑 갑자기 결혼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마치 비밀이라도 말하는 듯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바에 손님으로 드나들던 잘 나가는 사업가를 턱 물었다면서 만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하루빨리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바에 방문했던 시점쯤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래서 한동안 저한테 술집에 놀러 오라는 연락이 없었던 것이었죠. 저는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결혼을 한다는 친구가 걱정이 되었고 너무 적게 만나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조금 나무랐어요. 저만 해도 1년을 넘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3개월 사람을 겪어보고 결혼까지 한단 말이냐고요. 그러니 저한테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하면서 돈 많은 냄새가 나면 바로 물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남자친구가 직장인이라는 걸 콕 집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눈 돌려가면서 다 재보고 결혼해야 한다고요. 저한테 무슨 바람이라도 피라는 소리인 건지 제 남자친구가 직장인이란 걸 깔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팍 나빠졌죠. 저도 은근히 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너 예비 신랑은 뭐 엄청난 부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랑질을 해대는데 집도 청담동에 주상복합 살고 돈도 엄청 쓸어담는 사업가라고 침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고로 남자는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면서 기복이 있긴 하지만 최소 벌어오는 돈이 월에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강남 한복판에서 술을 팔아봐야 일하는 아가씨들 월급 주고 월세 내면 남는 돈이 별로 없다고 팁이나 좀 챙기면 모를까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속물근성이 뼛속까지 스며든 건지 진짜 결혼하고 나면 인연을 끊어내야지 싶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남편이 사업가로 돈을 좀 벌고 있는 건지 초호화 웨딩을 올리긴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호텔 결혼식을 올렸고 드레스도 반짝반짝 난리가 나서 물어보니까 해외에서 수입한 드레스라고 자랑을 하대요. 이 드레스를 공수하려고 홍콩에 있는 드레스숍에서 빌려온 거라고 결혼식 당일까지도 자랑을 했어요. 그렇게 돈 처바른 결혼식 치고 온 손님의 3분의 1이 술집에 드나들었던 사람이라는 게 아이러니했지만 행복해하니까 됐죠 뭐. 신혼여행도 평범한 곳은 싫다며 엄청 멀리 있는 프라이빗 풀빌라에 간다고 자랑을 저한테 평생 살면서 그런데 한 번은 가보겠냐며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데 고작 3개월 만에 결혼해놓고 신중을 누구한테 할 말인지 아니나 다를까 친구는 결혼을 한 뒤 저에게 연락을 뚝 끊었습니다. 신혼생활 행복하게 하나보다 했지만 배알이 뒤틀리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저랑 남자친구는 만난 지 2년이 가까워오는 순간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돈을 뭐 엄청나게 버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또래보다야 넉넉하게 벌었기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재정 상태를 오픈했어요. 저는 일단 미용실을 오픈한 지 4년 차가 되었지만 대출금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고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이 8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도움과 남자친구의 직장인 대출로 신혼집을 구하기로 했고 혼수 정도는 제가 번 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는 결혼식 준비였습니다. 스드메는 간략하게 웨딩 플래너를 끼고 준비하기로 했고 식장은 웨딩홀을 잡았고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전하자 그때부터 걔가 이것저것 시시콜콜 따지고 들면서 준비하는데 참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성비 좋게 돈 생각하면서 결혼식 해봐야 추억이 쌓이겠냐고 한방 크게 터트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결혼식은 호화롭게 할수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라고 웨딩홀이 뭐냐 적어도 호텔에서는 해야지 하는데 짜증이 났죠. 우리가 좋아서 하겠다는데 왜 자꾸 참견이냐고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는 네 남편이나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저한테 구질구질하게 직장 다니는 남자 만나서 가성비 결혼한다고 선을 딱 넘더라고요. 이래서 돈 많은 사업가를 만나야 팔자가 펴지는 거라고 자긴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혜정아, 너 기억 안 나? 돈 많은 사업가가 최고라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맨날 돈에 허덕이는 거 아니야? 언제더라?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잖아. 돈도 많은 남편이 생활비는 적게 주나 보지? 친구인 혜정이가 저한테 딱 한 번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참지 않고 그냥 혜정이한테 질러버렸더니 애가 저한테 발끈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달에는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매달 쓰는 돈이 있는데 1,000만 원씩 가져다 주다가 500만 원 주면 당연히 허덕이지 하는 겁니다. 물론 혜정이 남편이 진짜 1,000만 원씩 가져다 주는지는 제가 알 턱이 없고요. 저한테 네가 알면 뭘 알겠냐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미용실 운영하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꽤 되는데 저런 소리를 하니까 가짜났어요. 혜정아, 네 가치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남자한테 기생하는 주제에 남한테 왜 참견이니? 네 남편이 어디 딴 년이랑 바람난 것 같다고 전전긍긍할 땐 언제고, 술 먹으면 버릇이 개 같다면서 신나게 욕했으면서 이제 와서 사업가 남편이 최고라고 허세를 떨어? 됐어. 너 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마. 제가 딱 잘라서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혜정이도 기분이 상했는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좌번호 보내면서 내가 보냈던 만큼 축의금은 돌려주라고 했더니 자존심을 부리는 건지 축의금은 그대로 입금했어요. 저는 남편과 사이좋게 결혼식 준비를 이어갔고 결혼식도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치렀습니다. 신혼여행도 평소 가보고 싶었던 동남아 국가로 다녀왔고요. 혜정이랑 저랑은 인연을 끄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결혼식 이후에 연락을 한다거나 혜정이가 운영하는 술집에 간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이후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 것 같다며 더욱더 열심히 직장 생활에 임하기 시작했고 저도 미용실 운영을 하며 빠르게 빚을 갚고 있었죠. 둘이 벌어서 대출금 갚으니까 같은 돈이 나가도 뭔가 더 빠르게 갚아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2년쯤 지났을 때 남편과 저는 슬슬 생활의 안정감을 느끼고 아이를 가져볼까 하면서 자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쯤 뜬금없이 연락을 끊고 지냈던 혜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대꾸해주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결혼한다고 할 때 축하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소금을 팍팍 뿌려대던 계집애가 이제 와서 왜 연락을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혜정이는 제가 무시하는데도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데 솔직히 그간 알아왔던 정도 있고 걱정은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그날 오후에 제가 일하는 미용실로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혜정이 얼굴에 시퍼런 멍자국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혜정이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죠. 얼굴 왜 이래? 남편이 그랬어?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눈물을 왈칵 터뜨리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일단 토닥여 주었죠. 혜정이가 엉엉 울면서 자기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해서 다 털어놔봐라 했어요. 혜정이의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하면서 빚이 생겨버렸대요. 혜정이한테 가게 보증금이라도 당장 내놓지 않으면 망하게 생겼다고 난리를 쳐서 가게도 정리하고 남편 빚 갚는 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까 수입이 전혀 없어졌고 돈이 없어 굶게 생겼는데도 남편은 허구한 날 술만 처먹고 다니더래요.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잠만 퍼질러 자길래 돈 벌어오라고 하니까 사업도 다 정리하고 빚만 남았다면서 술이나 먹고 살란다 하더라는 겁니다. 혜정이가 속이 터질 듯 답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뭐 먹고 사냐고 하니까 남편이 혜정이 보고 술집이라도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했대요. 네가 가진 명품 가방만 팔아도 얼마겠냐고 사치를 그렇게 하니까 빚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고 혜정이 탓을 하더랍니다. 돈 팍팍 벌어다 줄 때 적금이라도 꾸준히 부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요. 친구한테 손찌검을 한 것도 모자라서 당장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혜정이 남편이 자기한테 손찌검을 한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 이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심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혜정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혜정이를 돌봐줄 가족도 없었거든요. 혜정이 남편이 혜정이 보고 부모도 없이 술집에서 일하던 거 걷어줬더니 기어오른다고 막말을 하면서 자존심을 짓밟았대요. 결국에는 진단서 끊고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남자 쪽에서 위자료 내놓으면 이혼해주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소갈이 하다가 문득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혜정이한테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는 거냐고, 설마 그 집에서 남편이랑 같이 지내는 거냐고 물어봤죠. 혜정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니 갈 곳이 없어서 모텔방을 전전긍긍하면서 지내고 있었다고. 근데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까지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어요? 남편에게 대충 이야기를 하고 집에 데려왔죠. 남편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긴 했지만 성품 자체가 모질지 못해서 그런 건지 며칠만 지내게 해주자고 하더군요. 저희가 쓰지 않는 작은 방이 있어서 나중에 아이 생기면 주려고 한 방이거든요. 그 방을 치워서 혜정이에게 쓰라고 했더니 고맙다면서 몇 번이고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존심 하나는 하늘을 찌르던 계집애가 저렇게 풀이 확 죽어서 나타나니 마음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나간 애가 저녁에 술에 취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술을 먹고 들어온 거냐고 하니까 혜정이가 딱 한 잔만 더 마셔주면 안 되냐고 하대요. 속이 상해도 엄청 상했나 보다 싶어서 한 잔만 같이 하자고 남편은 먼저 자러 들어가고 저는 혜정이랑 술을 마셔주었습니다. 전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인데 전 남편이 배임 및 횡령으로 구속 수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혼 자체는 쉽게 될 것 같다면서 한숨을 푹푹 쉬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진 건지 또 막 울더라고요. 그런 혜정이를 다독여주다가 저도 술이 많이 취한 건지 깜빡 거실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뭐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소리에 놀래서 잠에서 깼죠. 안방으로 가니까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침대 옆자리를 보고 있는데 혜정이가 떡하니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눈만 멀뚱멀뚱 뜨는데 남편이 혜정이를 막 흔들어 깨우면서 자는 척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괜히 눈도 못 뜨는 척하면서 일어나더니 저를 보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침대 생활을 오래 해서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고 착각해서 침대에 기어 들어왔나 봐. 작은 방에는 침대가 없었거든요. 술 취해서 헷갈렸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찜찜했지만 어쩌겠어요. 혜정이도 저도 이미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작은 방으로 가라고 쫓아내고는 남편 옆에 누웠죠. 자려고 하는데 남편이 계속 뒤척이면서 아이씨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욕을 입에 전혀 담지 않는 사람이라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짜증을 확 내면서 말했어요. 아니, 혜정 씨가 야무져니 누워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건드리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놀래서 소리 지른 거라니까. 아, 찝찝해 진짜. 그러면서 언제까지 혜정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술 먹는 내내 저한테 혜정이가 넌 좋겠다. 직장인은 월급 밀릴 걱정 없잖아. 나도 직장인 만나서 결혼할걸. 내가 왜 사업가랑 결혼했지? 직장인 만나서 결혼했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남의 돈 받으면서 사는 게 제일 편한 건데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웃으면서 직장인 그렇게 무시하면서 사업가가 최고라더니 하면서 약 올리기만 했었고요. 혜정이는 사업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 사는 거 보니까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런 말을 나눈 다음 제 침대에 누워서 남편을 더듬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찝찝한 거죠. 다음날 혜정이가 저한테 눈 뜨자마자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데 그래도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도 출근하는데 혜정이랑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길래 저는 혜정이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필요 없고 오늘 같은 실수가 2번 생기지 말라는 보장도 없지 않겠냐고요. 통장으로 30만 원 보내놓을 테니까 모텔에 가든 찜질방에 가든 일단 나가달라고 했죠.
혜정이도 자기 실수를 인정하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으니까 저도 더 심한 소리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 길로 집을 나간 혜정이는 결국 술집을 운영할 때 알았던 다른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밑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사장님의 도움으로 원룸도 하나 얻을 수 있게 돼서 잠자리는 해결되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술판만큼 실적대로 돈을 받아서 생활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흐지부지 되었던 아이를 갖자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냈어요. 우리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이 뜨뜨미시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그러냐고, 양가에서도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 계획이라는 게 저 혼자만 세워서 될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긴 걸 혹시 알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원형 탈모가 생긴 건 꿈에도 몰랐기에 왜 생겼냐고, 언제부터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같이 일하던 부장님이 퇴사를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실적에 대한 압박이며 업무량이 몇 배나 늘었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넌지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30대 초반만 됐어도 새로운 일을 찾아보자 하겠는데 나이 38살에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막막한 거죠. 물론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400만 원 내외로 벌고 있으니까 당장 둘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긴 했죠. 그래도 남편이 꼬박꼬박 벌어오던 월급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 우리 생활비가 반토막이 나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잖아요. 대출도 거의 갚았지만 조금 남았고 아이까지 생기면 나가야 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돈 걱정이 먼저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남편에게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반대하고 싶다. 지금 와서 어디에 새롭게 취직을 하겠냐고 했어요. 다른 회사라고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대요. 뭘 하고 싶냐고 하니 자기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뜬금없는 소리라서 무슨 가게를 차리겠다는 거냐고 하니까 음식점을 차리고 싶대요. 음식점은 뭐 아무나 하는 건가요? 절대 반대라고 말렸죠. 남편이 특색 있는 요리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저도 조금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말로 당신이 자격증이 있냐, 뭐가 있냐, 아무거나 팔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하면 돈만 날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요리 한 번을 한 적이 없고 설거지 한 번 도와준 적 없으면서 무슨 음식점 장사를 하겠다고 하냐고 양심 좀 챙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비싼 안주랑 와인 한잔 할 수 있는 소규모 모임용 라운지바 같은 걸 운영하고 싶다고 하대요. 어차피 안주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도 없고 주류 종류만 잘 갖다 놔도 장사는 잘 될 거라면서요.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곳을 한번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고 조용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술집이라면 혜정이부터 떠올랐기에 절대 안 된다고 술집은 반대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싸움만 내리하고 저는 미용실에 출근을 했는데 혜정이가 머리를 한다고 찾아왔더라고요. 새로 옮긴 가게에서 돈을 좀 버는 건지 어느 날부터 다시 본인을 꾸미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머리를 만지는 내내 한숨을 푹푹 쉬니까 혜정이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을 해줬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무슨 라운지바 같은 걸 차리고 싶어 한다고요. 혜정이가 이야기를 듣더니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면서 그런 곳이 장사가 잘 된다고 술집이 얼마나 남는 장사인 줄 아냐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에게 팁을 좀 주고 싶으니까 한번 자리를 마련하라고 하는데 제가 딱 잘라서 거절했죠.
직장을 그만두게 할 마음도 없고 그런 사업을 시킬 마음도 없다고 괜한 헛바람 넣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망할 계집애가 꾸역꾸역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라운지바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아이디어 너무 좋더라. 요즘은 소규모 가게도 많이 늘었고 가격만 좀 비싸게 해서 팔면 엄청 남는 장사야. 그 말에 남편 눈이 반짝이더니 둘이 무슨 절친이라도 된 거 마냥 가게 이야기를 막 늘어놓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가게는 어떤 것 같냐 하고 혜정이는 너무 좋다 하면서 술 유통 쪽에 관심이 생기면 연락 달라고 둘이 번호 교환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보는 저만 완전히 속 터지고 환장하는 거죠. 그 뒤로 남편이랑 혜정이랑 둘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는 것 같더니 따로 만나기까지 했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당장이라도 가게를 낼 것처럼 굴었고 혜정이는 술 장사하려면 기본적으로 술 유통업체를 끼고 해야 된다면서 이리저리 소개를 시켜주고요. 제가 그때마다 절대로 안 된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화도 내고 애원도 하고 남편을 다잡았죠. 남편에게 장사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자영업하지 않겠냐고 누가 회사 다니겠냐고 했어요. 이미 남편은 마음을 굳힌 건지 뭔지 제 말은 듣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회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하는데 왜 마음을 몰라주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죠. 단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살고 있는데 저러니까 말리는 거죠. 남편은 정말 서운하다 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저와의 대화 자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먹서먹한 부부관계가 유지된 지 2달 만에 남편이 통보를 했습니다. 사직서를 냈고 처리까지 다 되었다고 퇴직금을 받았고 이걸로 가게를 차릴 거야 하고요.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랑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반항이라도 하는 것처럼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 나가서 고생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싶어서 곧 들어오겠지 두고 보자 절대로 반대한다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댁에 갔나 싶어서 은근슬쩍 안부 전화하는 것처럼 연락을 했는데 시댁에도 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인간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속이 타서 결국엔 2주일째 되는 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시큰둥하게 저한테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관심도 없더니 왜 이제 와서 연락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이게 몇 년을 같이 산 부부가 할 이야기인가 싶었고요. 남편한테 전화로 이야기하면 오해가 쌓일 것 같으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알겠대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 될 일을 굳이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약속 장소를 잡고 나가서 만났습니다. 저한테 통보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게 자리 괜찮은 걸 봐서 계약까지 했다고요. 밖에 나가서 지내는 동안에 부동산을 엄청 돌아다녔고 계약도 하고 인테리어 업자까지 다 만나서 계약금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미 모든 일을 다 버려놓은 남편에게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도 실망했다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자기가 원형 탈모까지 왔다고 회사 일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돈거릴 수가 있냐고요. 한동안 생각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며칠 더 밖에서 지내겠다고 통보를 또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다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며칠 더 지내겠다는 말은 즉슨 저와 별거를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속으로 저도 자책을 많이 했죠. 돈거릴 게 아니라 남편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렸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간 지 한 달하고도 2주일이 더 지났을 때 저는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이 너무나도 공허하고 쓸쓸해서 오랜만에 혜정이나 볼 겸 술을 잔뜩 사들고 혜정이가 사는 원룸에 찾아갔어요. 벨을 누르니 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우리 남편이 떡하니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배달 음식이라도 시킨 거였는지 지갑을 열면서 나오던 남편이 저를 보고 놀래더라고요. 남편은 러닝 셔츠 차림에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로 굳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행색을 보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둘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혜정이도 잔뜩 굳은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집에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가서 혜정이의 머리채를 잡아 낚았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그만두라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질어질했죠. 남편이 혜정이를 꽉 끌어안으면서 저에게 소리를 쳤어요. 혜정이 뱃속에 지금 내 아이가 있다고. 그만둬. 아이라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 혜정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나간 날 혜정이를 만났고 그날 혜정이네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연락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으니 그대로 둘이 같이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계속 식당은 안 된다고 반대만 하는데 혜정이는 다 잘 될 것 같다면서 응원을 해주니까 혜정이에게 빠져들게 된 거죠. 저를 만나서 생각 정리를 해야겠다고 한 것도 혜정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혜정이 옆에 있으려고 술을 쓴 거였어요. 둘 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운명의 상대를 이제야 만난 것 같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대요. 하룻밤 사이에 덜컥 임신을 했는데 이게 운명의 상대가 아니면 뭐겠냐고 임신 8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주겠대요.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나한테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우리 아파트 정리하면 훨씬 더 나올 거야. 그거 너 다 가져. 대신 우리 깔끔하게 이혼만 하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와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3일은 내리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깊은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돈도 개뿔 없고 일도 때려치운 백수새끼 제가 데리고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횡령 및 배임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다는 친구의 전 남편이 생각나서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아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둘의 이혼 소송이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싸움으로 이혼 마무리가 되지 않고 개싸움 중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죠. 혜정이가 지금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저는 상간녀 소송 걸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쪽도 소송 뒤집으세요. 그 말에 혜정이 전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서 혜정이가 먼저 바람을 피웠고 자기한테 이혼하자고 뒤집어 씌운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증거라고 하니 혜정이 측에서도 반박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소송판 자체를 뒤집어 엎어서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과 혜정이는 호적으로 묶일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죠. 무려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차근차근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집은 처음 살 때보다 시세가 올라서 집을 팔아 대출금을 모조리 갚고 남은 돈은 남편의 바람대로 제가 다 가졌습니다. 미용실 근처에 투룸을 얻은 뒤 상간녀 소송을 걸어버렸죠. 혜정이는 저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요. 시댁에서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죄의 전화를 거셨어요. 앞으로 아들 새끼는 없는 셈 치고 살 거라면서 이혼하고 새 출발하는데 보태라며 2천만 원이나 제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뭐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죠. 저는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혜정이는 이혼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혜정이 남편이 감옥에서 자기 빚 갚게 2억을 해주면 그땐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대요.
유책 배우자로 찍힌 혜정이는 점점 배는 불러오는데 이혼 소송도 못하고 이혼 자체에 희망이 없으니 난리가 났고요. 제 전남편 또한 자기 자식이 남의 호적에 올라가게 생겼으니 발만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났죠. 결국 다시 대출받고 퇴직금 받은 거며 뭐며 수중에 있는 돈 다 합쳐서 2억을 해줬다고 하더군요. 시댁에서는 없는 자식 취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지키신 건지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이혼을 서로 마무리 짓고 혼인신고만 겨우 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직장 때려치우고 백수의 빈털털이지 가게 내려고 계약금은 죄다 걸었는데 2억 주느라 돈 써서 무산됐지. 친구는 임신까지 한 마당에 술집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둘 다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다대요. 전 남편은 재취업하려는데 받아주는 곳은 중소기업뿐이고 월급은 250만 원이고요. 둘이 허구한 날 싸운다는 소문만 건너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이혼하면서 받은 돈이랑 시댁에서 미안하다고 준 돈에 상간녀 소송에서 받은 돈까지 합쳐서 돈 굴리면서 살아요. 대출금은 다 갚았고 남은 돈으로 재테크해가면서 살살 불리고 있습니다. 미용실은 여전히 예약 손님 가득이고요. 100세 시대라는데 제 인생 아직 30대 후반이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으니까 용기 내서 좋은 사람 만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게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